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 과목의 특징과 대입 전형별 선택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울산 화봉고등학교 교사 신광윤입니다. 자,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1학년까지 전면 시행되고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들이 학교에 개설되고 학생들은 선택해야 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 선택 과목이 대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이 선택 과목의 결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입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선택의 기준과 자, 그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선택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자, 첫 번째,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 전형별로 과목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학생부 전형에서 과목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각 전형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한지, 대학은 어떤 과목 선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과목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학년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이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 대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목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그 이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교육과정, 그런 교육제도입니다. 자, 또한 고교학점제에서는 자,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노력한 어떤 성과들을 바탕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이고요. 자,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진행 과정들을 보면은요. 자, 2023학년도부터 이제 1학년에 이제 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192학점의 이 학점 단위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자,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되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는 이미 지금 현재 3학년이 되는 학생들까지 고교학점제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잘 이수했을 때 졸업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 과목의 미이수 제도가 도입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들어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수시키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92학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졸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직면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시험 과정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이수한 과목들을 만약에 재이수하게 한다면은 그 전 학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목과 전 학년으로 돌아가서 수강해야 되는 과목 간에 시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럼 이 학생을 이제 몇 학년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도입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미이수 방지를 위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어쨌든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어떤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더라도 만약에 미이수가 된다면은 보충 학습으로 이수 처리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이수 과목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게 고교학점제가 법적으로 도입돼서 적용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법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충 학습은 그럼 이제 이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학생들이 별도의 보충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또 하나
고교학점제의 어떤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 가지고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기준으로 과목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이외의 모든 과목들은 성취 평가제를 적용해서 절대 평가, 자기가 받은 점수가 자기의 등급이 되는 어떤 그런 제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1학년 때 상대평가 점수가 대입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8 대입 개편 방안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냐면은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이 2학년 때 주로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일반 선택 과목과 2학년, 3학년에 걸쳐 주로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들 모두를 5등급 상대평가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탐구, 융합 선택 과목에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변형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전 과목 미수 제도가 어쨌든 보충 학습으로 이수 처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자, 공통 과목 이외에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를 적용했던 계획이 이제는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까지 모두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러면 고교 학점제는 원래의 어떤 계획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정착돼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예방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든지, 자, 방과 후 어떤 수업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실제 평가에서는 성취 평가에 미도달하는 경우, 성취 기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보충 지도입니다. 자, 이수 기준에 미도달 학생들은 학기 내 이제 이 일과 중에는 어떤 다른 과목들 수업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별도의 수업을 들어서 그 수업을 이수한 것을 그러면 이제 이 이수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면 이제 방학 때라도 학생들이 보충 학습을 통해서 어쨌든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를 해라라는 것이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럼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교육과정 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들이 각각 시간 배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교과는 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과 편제이고요. 전문 교과에서 전문 교과 1은 주로 특목고 학생들, 전문 교과 2는 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과 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뤄볼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교과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돼서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을 그 과목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1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모두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목으로 필수 이수하는 과목들입니다. 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이 이제 진로 방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구성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인데요. 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또 하나,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이제 2학년 또 3학년에 걸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선택 과목들은 공통 과목에서 배운 기본 교과들의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들이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들은 자, 일반 선택 과목들을 또 좀 더 심화시켜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따라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20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상대평가 9등급제로 성적이 산출되어서 반영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평가 9등급제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같이 시험을 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가 적용됩니다. A, B, C로만 평가를 해서 자신이 받은 점수가 A에 해당한다면 A를 받고요. B에 해당하면 B를 받고 C에 해당하면 C를 받아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이 과목들은 이제 9등급 평가를 하는데 또 하나 일반 선택 과목들은 모두가 수능의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과의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 일반 선택으로 적용되어 있고 이 과목들은 수능에서 선택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수능을 치는 그런 과목들이 되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자, 수학과 과학에서 일부 과목들이 수능 과목으로 해당됩니다. 자, 수학은 기하 과목이 진로 선택이면서 수능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과학의 투 과목들은 물, 화, 생지 모두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이 2015 개정교육과정 편제에서 과목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첫 번째 공통 과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 듣는 과목들이고요. 내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과목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진로 방향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수능 선택을 어느 과목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과목 선택에 어떤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또 2015 개정교육과정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서 과목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과목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 외에 과목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보면은 고시외 과목이라고 교육과정 편제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별도로 개설해서 그 과목에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 교육청 심의를 받아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 과목 중에 이제 고시의 과목으로 선정된 과목들이 선택 과목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점형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지는 않은데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몇 학교 묶어서 그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럼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수업들은 그 내용들이 내 생활 기록부에 반영이 되면서 학생들이 진로 방향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과정은 자, 전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들어있지 않을 때 자, 온라인으로 개설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이 선택해서 들은 과목들의 내용들이 자, 학생이 이수한 과목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자신의 진로 과정에서 꼭 필요한데 전학하는 과정에서 먼저 학교에 선택할 수 없었던 과목인데 옮겨온 학교에서는 이미 개설되어서 그 자신이 들어가는 학년 학생들이 이미 선택해서 들었다. 이렇게 될 경우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선택할 기회가 없는 그런 과목들은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울산에서는 2025 학년도에 처음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학교는 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선택한 학생이 너무 적어서 개설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은 온라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등에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교학점제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목을 개설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목 선택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과목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학 과목하고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영역, 과학 과목들에서 위계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를 들은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는 뭐 선행 상관없이 1학년의 공통 과목인 수학을 들은 학생들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경제 수학을 듣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2학년 주로 개설되는 수학 원 과목을 선택해야만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위계이고요. 자,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을 위해서 개설되어 있는 심화나 고급 수학 과목을 선택할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자, 수원, 수투나 미적분까지 들은 학생들이 이제 특목고 학생들, 주로 과학고 학생들이겠죠. 자, 고급 수학 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학한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만약에 수원 고급 수학이나 고급 수학 원이나 고급 수학 투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은 이제 미적분까지 드는 이후에
그 과목들의 내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 편제에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실험을 들은 학생들이 이제 일반 선택에서 물화생지의 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물화생지의 2과목이나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특목고 학생들을 위해서 개정된 전문교과 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과목 그 편성을 하고 싶고 과목의 내용을 수업 듣고 싶을 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계상의 어떤 그 관계들을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이제 학생부 전형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럼 이 전형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 듣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전형은 주로 이제 수시에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위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대입 전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다면은 실기나 실기나 실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대입의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인데 이건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대입 전형 과정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신이라고 말하는 그 교과 등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일부 상위권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정성평가에서 과목의 선택 내용들까지 반영하는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적용되는 정성평가를 일부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정확한 어떤 그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다수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교과 성적을 합격자를 결정하는 그런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먼저 학생의 교과 성적과 함께 역량을 같이 평가해서 반영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교과 정성평가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및 비교과에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역시 정성평가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 내용이 진실성들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논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일부 대학들 수능 최저 적용합니다. 그리고 뭐 교과 역량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극히 소수이고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로 논술 역량과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지가 합격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시는 이제 주로 수능 성적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일부 대학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역량까지도 반영하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부 전형에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전형별로 어떤 그 적용하는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을 주로 지원할 학생들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죠? 교과에서 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럼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일단은 선택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등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자, 진로 관련된 과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라도 난 무조건 수업을 듣겠다 했을 때 그 과목에 굉장히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면은 그다음에 전체 수강 인원이 적다면 내가 좋은 등급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 지원하는데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영 과목 수 및 방법들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등급들에서 반영하는 과목 수나 방법에서 유리한 학교가 있고 불리한 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자, 교과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대학별 이제 운영 방법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로 내신 등급을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해 봤을 때 나한테 유리한 대학, 불리한 대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과목 수 및 방법까지도 반드시 고려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성평가 여부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상위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내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에 일부가 정성평가를 교과 전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의 진로 방향과 과목 선택이 일치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중요한 이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진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교과 등급이 우수하고 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중심으로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들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종합전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학 진학에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자,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과 역량 및 정성평가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 진로 방향과 관계되는 과목들이 이제 내 역량을 드러내는데 우수한 어떤 그런 유리한 과목들이라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주요 교과 이수한 결과의 성적들, 이런 것들이 종합전형의 중요한 반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들을 확인하시고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수한 것만으로 대학이 좋은 어떤 점수를 주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요 교과를 선택해서 이수했다면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진로 역량 부분이거든요. 내 진로와 관련돼서 충분하게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방향이 뚜렷한 학생들이라면은 그럼 이제 진로와 관계되는 과목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과목도 선택하시고요. 또 진로가 뚜렷한 어떤 경우에 그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다면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시로 봤을 때 과목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결국 정시 수능 응시할 과목들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으로 적용되는 등급과 다르게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자기의 어떤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과목들, 자,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표점에서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들, 자,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종합 정시에 봤을 때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전형 지역별로 이제 선발하는 비율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서울은 교과 전형이 15.3%,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 32.4%, 그다음에 정시가 37.5%로 종합 전형하고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자, 경인 지역 같은 경우 교과 전형 비중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29.2%고요. 그다음에 종합이 25%, 그다음에 정시가 28.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교과 전형 비중이 지금 50%, 60%를 넘어가는 곳들이 많죠. 그다음에 종합 전형 비중은 뭐 10% 후반에서 20% 초반 정도 됩니다. 정시 비중은 10% 내외로 많이 줄어들죠. 자, 이렇게 본다면 서울이나 경인 지역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자,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종합과 정시에 대비한 과목 선택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나 서울 상위권 대학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라면 종합 전형을 수시에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정시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도권 진학할 학생들이라면 종합 전형과 정시에서 나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과목 선택을 구성해 보는 게 좋겠고요. 지방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일단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대입 전형을 계획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유리한 과목 선택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국영수 사과 요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포함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국영수 사회, 자, 인문계열, 국영수 과학, 자연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나눠가지고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 기태에 보시면은 몇 개 과목 골라서 보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전 과목 구성일 때 내 내신 등급이 유리한 학생들이라면은 뭐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국영수 사회, 국영수 과학처럼 자신 있는 어떤 계열이 분명한 학생이라면은 국영수 사회, 국영수 과학 구분해서 계열별로 이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유리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전교과 반영하는 대학에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자, 계열별로 국영수 사회, 국영수 과학, 자연과 인문이 뚜렷하게 구분돼서 내 성적이 차이가 많은 학생이라면은 자, 이제 국영수 사회, 과학을 구분해서 보는 대학들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이제 모든 과목들을 다 할 자신이 없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 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대학 진학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동국대, 울산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고등학교 때 수강했던 모든 과목 중에서 10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라면 10과목을 골랐을 때 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할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겠죠. 자, 지방에 내려오고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들이라면 이렇게 전 과목보다는 일부 과목들 반영하는 대학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몇 과목이라도 좋은 성적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이제 대학별로 몇 과목 반영하는지 또 반영할 때 어떻게 점수화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과목 반영하는 대학들 많지는 않죠. 3과목, 그다음에 전 과목 이렇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선택했던 진로 선택 과목 전체 중에서 3과목이 만약에 A다. 그랬을 경우 A를 1등급, 자, B를 3등급, C를 5등급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또 상당수 있거든요. 이렇게 받은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에 3과목 반영했을 때 A를 1등급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라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선택했을 때도 내가 A를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A를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교육 과정을 학교의 수업을 따라가고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자, 진로 선택 과목만으로도 자신의 어떤 내신 등급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대학마다 과목 반영하는 과목도 다르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에 점수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과목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과목들 선택한 과목들 안에서 좋은 성적의 과목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둘수록 자신에게 기회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신다면요. 보통 이제 대학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서류평가할 때 서류평가하는 기준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서울의 이제 상위 5개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한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들이거든요. 대체로 대학들이 이 기준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마다 좀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자, 먼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자, 공동체 역량, 3개 역량을 나누어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냐.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평균 점수 이상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아마 선호하겠죠. 자,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는 첫 번째 학업 성취도, 두 번째 학업 태도, 그다음에 세 번째 탐구력, 요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종합전형에 반영되느냐, 네, 중요하게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학생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몇 등급이냐 이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역량을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학업 성취도 등급뿐 아니라 학업 성취도의 구성 요소들을 확인해보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그 요소들 중심으로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업 태도, 탐구력. 자, 이런 부분에서 과목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시 자신이 좋은 등급을 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바로 진로 역량에서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진로 역량에서 평가 요소를 세 가지로 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전공이나 계열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어떤 과목 선택해서 수업 들었니? 그 이수한 내용들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과 얼만큼 일치하니? 자,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 이제 진로 역량의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과목 선택만 한 것으로 학생의 역량을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까지도 같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전공에 필요한 필요 과목들을 핵심 권장이라고 제시해서 내가 수강을 했는데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이제 조금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선택을 했으면은 그 과목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물리 같은 경우 학생들이 선택을 굉장히 주저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이제 과목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특히 공학계열 대학들이 상당수 공학계열 학과에서 대학들이 상당수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 또는 권장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들었는데 일단 선택한 학생들이 수가 적어서 등급받는 게 쉽지 않았고요. 우리 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수,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이 상당수 선택을 하는 바람에 우수한 학생들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자, 중하위권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6등급 정도 받았다면은 그 물리를 선택한 것이 제 교과 이수 노력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유리하게 작용했을까요? 아니면 6등급을 받은 것이 핵심 권장이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치지 못해서 나한테 손해를 줄까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사정관이라면은 이수한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어떤 그런 그 가점을 부여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그 과목에서 좋은 성취를 보여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기부, 내 생기부가 그 학과 맞아요. 또는 그 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거든요. 자, 진로 역량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자신의 이제 진로 관련된 그런 활동 내용들을 넣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자,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중심으로 과목 선택을 해서 이수 이력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핵심 권장이라고 들었던 과목들의 좋은 성적을 내서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로 핵심 과목 또는 권장 과목들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 이외에 이제 부산대학교도 제시하고 있는데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서 일단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거든요. 인문대학에 있는 인문학과의 모집 단위들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학부에서만 경제학부만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르지 않나요? 경제학부라면 당연히 경제 과목을 이수했는지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자, 수학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학부의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수학적 지식들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나 경영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한 그 과목들에서 이 선택한 학생들 안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계열로 넘어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핵심 권장 과목, 그다음에 권장 과목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시된 과목들 한번 보세요. 자, 자연과학대학에 자, 수리과학부의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 수학 과목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들어라라고 제시하고 있죠. 통계학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물리 천문학부 볼까요? 물리2 미적분, 기하, 지구학원 미적분, 천문전공은 이제 지구학원 미적분, 기하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학 전공에서 물리학 2를 제시하고 있는데 물리학 1은 그러면 핵심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아까 위계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 2를 이수하려면 물리학 1을 들어라라는 것이 기본 교육과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물리학 1은 들었을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물리학 전공인데 권장 과목에 통계와 확률과 통계가 들어있죠. 자, 이것처럼 서울대학교 자연이나 공학계열 학과들 대체로 보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 어떤 과목 선택했니?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과목들이죠? 네. 일반 선택 과목들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들만 여기에 포함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로 관련돼서 좀 더 진로의 어떤 전문화된 어떤 과목들 많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 상위권 대학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에 입학해서 해야 될 전공과 관련된 기초 학업 역량 또는 수학해야 되는 기본 어떤 학습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 중에서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심화되어 있는,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과목들이 아니다. 각 계열별로 필요한 기본 교과 과목들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는 과목 안에서 충분한 어떤 성적들을 발휘함으로써 대학에 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농업생명과학대학이나 과학에 보면 이제 주로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 과목들인데 의외로 또 그 수학 과목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수학 과목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학과에서 미적,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학 과목들을 철저하게 잘 챙겨서 듣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전공과 뚜렷하게 관련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1, 2를 모두 듣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 인문계열 사범대학은 역시 핵심 권장 과목, 그다음에 권장 과목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 관련된 과목, 이 사범대학 학과들에서는 역시나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뚜렷하게 관련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 약학도 마찬가지죠. 음악대학 제시하는 게 없고요. 의과대학, 자, 생명과학 1, 2 모두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목들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의예과에서 수학 과목들을 저렇게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의예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수학을 직접적으로 의학 관련돼서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은 아마 이제 의학 관련된 이제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수학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또 하나 이제 자연계열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과목 선택과 과목 성적에서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서울대학교 이제 핵심 권장이나 권장 과목 이외에 서울대학교는 교과 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수 기준에 맞춰 가지고 교과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서울대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이제 모집 단위에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 이렇게 제시하죠. 사회 관련된 교과 중에서 3과목, 과학 중 3과목 이렇게 또는 사회 중 2과목 또는 과학 중 4과목. 자, 위의 기준은 주로 인문계열 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기준은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기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문의 이제 자연 계열의 사회 과목 2과목 제시하고 있는데 1학년 때 공통 과목에 공통사회하고 한국사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2과목이 이미 대부분 학생들이 공통교육과정 안에서 충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교과 중 3과목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과학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 과학탐구 실험이 해당된다면은 그럼 이제 한 과목만 과학 과목을 필수 이수해라. 선택해서 들어라. 그럼 이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 과학 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교과 기준 2가 있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과학은 이제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 사회도 일반 선택 3과목 또는 진로 선택 1과목,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 이렇게 해서 일반 선택 과목의 어떤 그 과목 이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들은 각 교과의 기본 지식을 다루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과목들이고 대학들이 제시하는 주요 교과목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과목 이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5개 그 공동연구대학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별도로 제시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크게 다르진 않죠. 이제 핵심 과목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자연계열 과목들이 수학 과목들 중요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과학 과목들을 1, 2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 과목의 2 여기 이제 1, 2를 이제 모두 이렇게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컴퓨터 관련 이제 학부에서는 자, 무엇을 요구한다?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컴퓨터 관련된 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들이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자연 관련된 자연계열 학과들이죠. 보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했다는 과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문계열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수학보다는 이제 과학 과목에서 어떤 걸 선택했니라고 하는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이수 권장 과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핵심 권장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학과에서 그걸 원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과목들 보면 그렇게 좀 연세대나 서울대학교보다는 좀 절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학부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이제 세 학교를 보셨는데요. 이 학교 이외에도 이 계열에서는 이런 과목들 교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시하지 않은 학교들도 핵심이나 권장 과목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5개 대학 공동연구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관련된 학과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수학 과목들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은 아까 연세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수학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공학, 고분자, 재료화공, 고분자 에너지 이쪽 학과들도 역시 수학과 과학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 모두 공통 과목이거나 또는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거나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수능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기본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인문계열에 전공 관련 교과라고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과와 과목을 좀 혼재해 놓았는데 주로 이제 일반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과목을 풀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떤 그 학과에서 이걸 요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아마 관련 교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인문계열 종합전형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관련 교과 영역을 동국대학교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교과 영역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문계열에서도
이제 사회 과목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동국대학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오면 이제 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 어느 과목을 이제 들어야 될지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핵심 및 권장 과목의 특징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로 이제 자연 또는 공학 계열에서 자, 이런 핵심이나 권장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인문 계열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권장이나 핵심 과목 없느냐?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뚜렷하게 드러나는 과목들이라면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대체로 어떤 과목들? 일반 선택이나 또 수능과 관계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 과목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목들에서 과목 선택을 충실히 하고 이제 자신의 전공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아까 봤던 다양한 과목 선택 기회가 있었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제 그 거점형 수업이라든지 공동교육, 거점형과 같은 공동교육 과정의 수업을 듣는다거나 소인수 과목을 듣는다거나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서 전공 관련된 관심 여부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한 흥미와 적성 여부에 관련된 과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되겠죠. 전공 관련성이 뚜렷하다면은 선택해서 듣는 것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이나 수능과 관련 있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충실히 해주고요.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내어서 대학에 봤을 때 역량 있는 학생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고 나서 3번에 자신의 어떤 그 관심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및 정성평가 적용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니까 자,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대학 대입 전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전형 요소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정성평가 적용되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더 충실하게 과목 이수 과정들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 이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 역량, 자, 옛날에 이제 진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말했던 전공 역량에서 전공 관련된 관심이나 어떤 활동들은 셋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요. 과목 이수, 그다음에 과목 이수한 그 과목들의 성취도. 자, 이것들이 전공 역량의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목 이수했다면 그 과목에서 책임감 있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목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종합전형에서 이제 수리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그럼 이제 이 과목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들이 2020년에 제시된 게 있거든요. 자,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황색 붉게 주황색이 나와 있는 것들은 중대한 감점 요인이다. 이 중대한 감점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어떤 거냐? 자, 보면 이제 크게 작용했을 때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이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미이수했다. 그럼 의학계열의 기본 어떤 소양이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과목들을 제시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원 과목들은 당연히 위계상으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과학 계열 지원하는 학생이 생명과학 2를 이수하지 않았다. 이건 큰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공학 의학계열 지원자가 과학탐구 선택 과목을 대다수 미이수했다. 이 학생은 그럼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선택 과목 대다수 미이수에서 일반 선택 과목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또 과학에서 수능과 관계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죠. 투 과목들이 있죠.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수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인문계열로 와보니까 중대한 감점이라고 보는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 인문계열에서는 아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보니까 특별하게 핵심 권장이나 권장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인문 과목에 이제 상경계에 지원하는 학생이 경제를 미이수했다. 20% 미만입니다. 한 18% 정도 되겠네요. 18%의 입학 사정관들만 이거는 중대한 감점 요인이다.
그러면 상경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경제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영향 없다고 말한 비율이 지금 37% 정도 되거든요. 27% 정도 되거든요. 27% 정도 되는 걸 봤을 때, 그럼 이제 감점 요인이라고 보는 그 입학사정관보다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입학사정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상경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이수했기를 바란다라는 것 아까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크게 이제 선택 과목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대다수 미이수한 학생들. 그러면 인문계열에 이제 적성이나 흥미가 있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 이제 63% 정도 중대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에서 대학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일반 선택 과목들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가이드북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도 충분한 학습 기회가 확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굳이 이제 뭐 다른 어떤 이 심화된 과목들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과목을 이수하였는가, 이제 과목 그러니까 명예에 집착하기보다는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였고 왜 이수하였는가, 결국 how와 why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럼 스토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 과목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으니까, 또는 그 과목의 지식 내용이 내가 관심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 또는 그 과목의 내용이 내가 장래에 진로로 삼고 있는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과목들은 나한테 꼭 필요한 과목이고요.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대학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선택했느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뭐 이거는 이제 탐구 역량이나 탐구 과정이나 또는 이제 성취도에서 반영되어 보여주는 요소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생활 기록에 잘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서류평가이다 보니까 이제 정성평가에서 보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학생의 역량을 잘 갖췄느냐? 이제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취 기준이 얼만큼 학생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전공 연계 선택 과목 어느 대학이 뭘 제시하고 있는지 일일이 찾는 것이 귀찮다면은, 자,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자,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고요. 전공 연계 선택 과목 검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 또는 교과 관련 전공 관련 교과 뭐 이렇게 해서 과목을 제시한 대학들의 모든 자료들을 한 파일로 모아서 학생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전공이 나오고요, 대학교가 나오죠. 내가 희망하는 대학 전공에 관련해서 어떤 과목들을 핵심 과목, 권장 과목 또는 관련 과목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꺼번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연계 선택 과목 검색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쉽게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지, 자, 대학별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자,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평가할 때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능 관련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수능의 실제 영역 및 평가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2027 대입,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치르는 대학 대입까지 적용될 내용들이고요.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이번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 내용과 다른 그 수능을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자, 주로 2학년 때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죠. 그렇다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이렇게 세 과목 또는 독서와 문학, 언어와 매체 중 요 세 과목. 자, 이렇게 해서 국어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국어에서 수능을 칠 과목이라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내가 어느 과목 응시할지가 과목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치는 것이 일반 선택 중에 수학 1, 수학 2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원, 수투는 뭐 대다수 상당수 고등학교들이 학교 지정 학교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놓기 때문에 아마 학생의 선택과 상관없이 수업 들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수능을 어느 과목 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1, 2고요. 한국사는 한국사 1학년 때 공통과목으로 공통과목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이제 같이 쳐야 되는 과목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사는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능 채점 대상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점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17과목, 17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 과목 9개, 과학 과목 8개. 그 중에서 영역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에 내가 어떤 과목을 응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 고등학교 때 선택해야 되는 과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정도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과목들이 나한테 맞는지, 어느 과목의 내용이 내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 아마 판단할 기준이 분명히 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 과목들 중에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기를 권합니다. 자,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이 있었죠. 그럼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불리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점수 만점입니다. 이게 정시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정시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 만점이 높은 과목에서 내가 원점수를 높게 받는다면은 자신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2024 대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지금 표점 만점이 150점이고요. 화법과 작문은 146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어 역량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라면 언어와 매체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나한테 정시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확률과 통계 2024 대수능에서 137점이 표점 만점이었고요. 미적분은 148점, 기하는 142점입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은 148점의 표점을 가져가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137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만점인데도 점수 차이가 11점이 나는 거죠. 자, 저렇게 됐을 때 정시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언어와 매체나 미적분이 표점 만점이 높으니까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과목들의 내용이 대체로 많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역량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인데 어쨌든 표준 점수 만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만점이 좀 더 높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탐구에 가면 이 차이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가지고 그 차이를 100분위로 이제 100분위를 적용함으로써 없애주는 대학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표준 점수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 2 과목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생들 간에 이제 이 점수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 표준점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과학 2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표준 점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 만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나한테 유리한 과목 찾아서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국어 수학에서 각 선택 과목에 따라서 각 등급에서 선택 과목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 안에서
그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24 대수능으로 봤을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국어에서 1등급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11.8%겠죠. 자, 그렇다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국어 역량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더 뛰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가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은 유불리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4등급까지를 봤을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학을 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2024 대학 수능을 봤을 때 1등급의 91.8%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4.2%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4%입니다. 2등급을 보더라도 지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82.79%,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14.99%죠. 자,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은 확률과 통계, 자연 계열 학생은 미적분, 뭐 이런 그 원칙은 없습니다. 인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도 아까 대학별 핵심 권장 과목에서 경상 계열 대학들은 그 수학 과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문 계열 학생 중에서도 수학적 역량이 뛰어난데 이제 자기의 진로 분야가 인문 계열인 학생이라면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능에서 좀 더 좋은 어떤 등급에 들어갈 기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원점수에서 조금 더 낮은 점수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원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만이 1등급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와 함께 고려해야 되겠지만, 자, 어느 과목을 선택했을 때 좀 더 좋은 등급을 내는데 유리한지를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균 점수 만점이나 아니면은 1등급의 이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요. 이제 수시로 봤을 때 수능 최저 기준에 의해서 이제 1등급을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한데요. 대학별로 수능 최저 적용할 때 필수 선택 과목들을 지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지금 계열 없이 통합형으로 바뀌고 수능도 이제 통합형으로 바뀌고 나서 대학들도 이제 계열별로 이제 필수 과목을 지정하는 그 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 지정을 폐지하고 있거든요. 2025학년도 수시 수능 최저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들을 좀 보시면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률과 통계 어느 걸 선택해도 괜찮다 하는 대학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에서도 사탐, 과탐 구분하지 않고 어떤 과목을 응시해도 괜찮다 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원하고 싶어 하는 대학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에서 필수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정하고 있다면 그 지정되어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수능을 응시해야 되겠죠.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지정이 폐지되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괜찮은 그런 경우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자연 계열의 경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탐만 선택해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택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바로 수능 최저 선택 과목, 필수 선택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체로 지정이 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요. 자,
또 하나 수능에서 이제 정시 수능에서 수학 및 탐구 과목에 제한을 하는 대학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해 2025학년도의 기준인데 자연에서 수학에서 미분과 기하를 필수로 지정한 대학들이 서울에는 이제 요 지금 보시는 대학들이 있고요. 서울대가 이제 그 중에 포함되고요. 경기 인천 지역에 가톨릭대 가천대가 있었고요. 지방 거점 분위기대는 상당수가 아직까지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로 선택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과학 필수로 하는 대학들을 지금 보시는 대학인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학은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은데 탐구에서는 자연계열에서 과학만을 허용하는 경우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역시 둘 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 자연계열은 이제 필수 과목을 지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026학년도 이제 대학별로 대입 전형 이제 기본 전형 계획에 의해서 보면은 수학 수능 체제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숭실대 자연계열에서는 미분과 적분,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대학들은 대체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거나 아니면은 의학계열에 한해서 또는 자연계열의 일부 대학들 또는 이제 수학교육과처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좀 모집 단위를 제한해 놓고 그곳에 지원할 경우에만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지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의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걸 고려해서 수학 과목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탐구에서 과탐을 필수로 자연계열에서 요구하는 대학들은 서울에서 서울대, 연세대, 숭실대, 국민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대가 수학은 지정을 하지 않지만 탐구에서 과학은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 거죠. 또 역시 수학과 마찬가지로 의학계열에서는 또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연계 일부 대학, 일부 학과들 생교, 과교 이렇게 뚜렷하게 관련 있는 그런 어떤 학과들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과학을 필수로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를 필수로 지정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대학 정도가 어쨌든 2026학년도 이후에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에 이 필수 영역,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을 지정해 놓은 대학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대학들은 대체로 이제 필수 지정을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에서 정시에서 이제 반영 과목들을 지정하는 대학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제시하고 있고 과학에서 필수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거나 과탐을 선택하거나 또는 사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필수 지정은 많이 줄었지만 가산점으로 변형되어서 이제 수학에서 미분과 적분,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 가산을 받고 과학에서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과목 선택 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진로 방향에 따라 과목 선택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인문계열이라면 인문 과목을 중심으로, 자연계열이라면 자연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능 응시 예정 과목이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수능에 응시할 과목들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2028 수능이 적용되는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은 이제 통합 모든 과목들 같이 쳐야 되고요. 탐구도 이제 그런 선택 과목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능 응시 예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주력 준비 전형이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정시 전형이냐에 따라서 내가 과목 선택의 기준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학업 역량 수준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일반 선택 과목을 진로 선택보다 우선시하고 이 일반 선택 과목에 더 좋은 어떤 내신 등급을 받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중하위권 학생이라면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면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내가 좋은 어떤 등급을 내는데 주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구체화 정도 또는 학업 및 독서 습관, 과제 집중도, 탐구 역량. 이건 종합전형의 최적화 모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학생이라면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들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해보면은 수학에서 자연 계열 상위권 학생이면 미적이나 기하 오타가 있네요. 그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는 확통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수능 1등급의 95%가 미적이나 기하 응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어떤 과목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국어, 언매, 화작, 자 이것이 선택인데 수능 1등급 70% 이상이 언매 응시자고요. 지금 뭐 90%까지 올라가고 있죠. 탐구 일반 선택 및 관련 진로 선택 과목들, 자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주력 준비 전형이 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이면은 교과 전형을 주력으로 이제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교과 등급 잘 낼 수 있는 과목으로 과목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 반영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전공 관련된 과목들 이수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 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했던 핵심 권장이나 권장 과목 또는 관련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은 자, 전공 관련 교과 중심으로 이수하는 게 맞겠죠. 자, 수학이나 과학의 일반 선택 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 중심으로 과목 선택해서 이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이수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이라면 전공 관련된 내용들 과목들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급을 우선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중심으로 교과를 선택해서 그 교과의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로 비전과 개척,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창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요.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교과 등급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 등급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들 중심으로 선택해서 과목 이수하시기 바라고요. 핵심 과목 자 이수 열심히 하면서 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저에게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또 그다음에 성취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구체화 정도와 관련해서는 자, 전공 관련 교과에 충실하고 뛰어난 학업 역량과 탐구 및 진로 역량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이 뛰어난 경우 전문 교과원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 등 수강을 통해서 자신이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진로를 충실히 개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우수한 좋은 어떤 입시 결과를 내기에는 조금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우수한 어떤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갖기를 권합니다. 네, 이제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 2020 개정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 대입전형 자 이런 특성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 편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과군,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금 봉사활동이 빠집니다. 그리고 자율자치활동을 해서 자치라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됩니다.
자, 교과군에는 보통교과, 일반고에 적용되고요. 전문교과, 특목고나 특성화고에 적용됩니다. 일반고를 본다면 이제 교과는 공통과목, 주로 1학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목 2학년 또는 3학년 때 포함 편성해서 학생들이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목 2학년, 3학년에 편성되고요. 융합 선택과목 2학년, 3학년에 편성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최초에 이제 고교 학점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교 학점제 적용될 경우 공통 과목들은 9등급 상대평가하고 성취평가를 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에 적용돼서 ABC 등급만 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돼서 마찬가지 ABC 등급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융합 선택 과목 역시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1학년 과목들만이 고등학교 내신으로서 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 등급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때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고민을 좀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요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조금 바꾸는 어떤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등 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 그래서 등급의 어떤 등급 간의 어떤 등급 안에 학생의 비중을 높였고요. 그리고 등급의 숫자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병행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1번 선택 과목.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5등급 상대평가를 합니다. 성취평가제 병행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 5등급 상대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도 5등급 상대평가합니다. 근데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해서 5등급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니까 등급 안에 학생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 오겠죠. 두 번째, 상대평가하는 과목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시기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지금은 상대평가하는 과목이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2028 대입 전형을 치르는 학생들부터는 5등급 상대평가 과목이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융합 선택까지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평가되는 과목의 수가 늘어나서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자, 보통 교과의 구성 내용인데요. 보면 이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1, 2로 구분해서 1학기, 2학기가 다른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새로운 과목 편제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 과목들 안에서 유일하게 어디만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만 상대평가에서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이제 확대되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은 공통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나타난 과목들은요. 이건 뭐냐면은 수능 과목들입니다. 수능 체제도 개편이 됐죠. 통합형으로 바뀌어서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가 탐구에 모든 학생이 선택해서 모든 학생이 응시해야 되는 과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이제 통합해서 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저 과목들 모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지금 보시는 대수, 미적원, 확률과 통계 과목을 무조건 수능에 응시를 해야 되겠죠. 영어는 영어 1, 영어 2가 수능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과목 선택 기준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시되어 있는 과목들을 수능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선택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이 이제 이 진로 관련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대체로 융합 선택 과목도 같이 포함돼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들이 제시하는 핵심 권장이나 권장 과목 또는 관련 교과들은 대체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들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교과의 핵심적인
기본 지식들을 다루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하는 것들이 좀 더 대입 반영해서 대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땐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적 표시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자, 보통 교과 지금 202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A, B, C, D, E도 나지만 9등급 상대 평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과목들만 A, B, C 성취 평가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8 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와 공통이나 선택 과목 모두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5등급 상대 평가를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들만 이제 성취 평가제가 적용되는 경우이고요. 자, 그리고 전문 교과도 지금 5등급으로 이제 상대 평가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5등급 상대 평가 과목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 과목 통계 정보에다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것이 제공됐거든요.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은 그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이 학생들 간의 점수의 차이, 이것을 표준화시켜 놓은 점수라서 이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고 표준 점수를 구하는 기본 어떤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들부터는 이 표준 편차 점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집단의 특성이나 대학들이 이제 표준 점수를 구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학교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종합 전형의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이나 요소들이 새 학들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중요한 건 원점수겠죠. 그다음에 과목 평균 점수가 중요할 겁니다.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집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다. 이제 편차가 있어도 편중 점수를 구해보면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목 평균만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원점수. 어쨌든 평균이 낮고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라면은 뭐 집단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거는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원점수를 절대적으로 좀 더 높게 받는 것들은 어쨌든 대학 대입 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등급자, 5등급자의 상대평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적용되고 있는 9등급자입니다. 상위 4%, 하위 4%가 1등급, 9등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간에 7%, 12%, 17%, 20%. 각 등급 간에 등급별 인원 비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5등급이 20%로 가장 많죠. 그래서 5등급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인원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 이렇게 바꿉니다. 1등급이 상위 4%가 아니라 10%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받던 학생들 대체로 다 1등급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3등급, 4등급 받던 일부 학생들, 4등급의 일부 학생까지 2등급에 해당하고요. 4, 5, 6등급 받던 학생들의 일부가 이제 3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한 등급 안에 포함되는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럼 대학들로 봤을 때 이 학생이 얼마큼 우수한 학생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해지는 겁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 1등급 상위 10% 안에, 그러니까 전 과목을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1등급 받는 학생의 비율이 2.5배 정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 간의 등급 구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 내신 등급만으로 이 학생이 얼마큼 우수한 학생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다른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표시 방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점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표준 편차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요. 자, 과학, 물리학 원 같은 경우 지금 평균이 굉장히 낮죠. 표준 편차가 큽니다. 학생들 간에 굉장히 점수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큰데 92점을 받은 이 학생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 거죠. 인원도 많았고. 그 다음에 화학 원을 보니까, 자,
과목 평균이 92.3인데 학생의 원점수는 95점입니다.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9.2점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중심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럼 요 두 과목만 봤을 때 집단의 특성이 조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집단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일까요? 네, 평균이 높고 편차가 작은 집단이겠죠. 그럼 화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집단이 좀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본다면은, 그럼 이제 이 우수한 집단의 학생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석차 등급으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좀 낮은 집단에서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은 1등급 학생하고, 우수한 집단에서 그다음에 원점수도 훨씬 좀 더 높게 받은 학생의 3등급하고, 자, 이런 데에서 이제 정성평가로 본다면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차이들을 대학들이 좀 더 완화시켜주는 요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이 밑에 화학원의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 좀 더 이 받은 등급에 비해서 우수하게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기준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대학들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평균하고 원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균이 높을지 낮을지는 학생이 본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점수를 높게 받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했을 때 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1학기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9등급제의 내신을 받았을 때는 1.81, 2.43의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걸 5등급제로 변환해서 한번 적용해 보니까 1.19와 1.43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학생들의 내신 등급 점수는 좀씩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에 2학년에 와서 1.96, 2.04를 받은 학생들을 점수를 반영해 보니까 1.13, 1.3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07을 받은 학생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2028 대입전형에 적용되는 내신으로 변환해 봤을 때는 2.12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지만 대학으로 봤을 때는 변별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수능도 개편이 되거든요. 어떻게 개편되느냐? 자, 국어과 수학의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수능에 적용되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이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과목들에서 수능 준비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사회 통합 과목 공통으로 응시해 가지고 이제 대입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9등급제 상대평가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지금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자기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대입전형 4년 예고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대입 정책은 지금 발표가 된 거죠. 2022 개정교육과정도 어떻게 진행될지 개정 발표가 돼 있고요. 2028 대입전형 계획도 지금 발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학들은 이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1학년 8월 말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어떻게 치를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1학년에 들어가게 될 학생들이 2학년 4월 말이 돼야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형을 치를지 대학들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이미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대입전형 방법도 바뀌었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들어갈 대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깜깜이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런 어떤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나가고 났는데 2학년 때 내가 생활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입전형이 치러진다고 발표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대학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예측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느냐? 첫 번째, 통합형 수능, 과목 선택의 유불리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수학, 미적투나 기하가 수능에서 빠져버렸죠. 그다음에 탐구에 실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가져올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변화가 생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나 통합과학은 교과 지식 구체적인 교과 지식보다는 좀 탐구나 이제 과제 중심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그 하나의 이제 사회 현상으로서의 과학이나 사회 과목들을 다루는 그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을지를 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난이도를 제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라는 혼란이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빠져버리는 아까 수학의 고난도 부분이라든지 탐구 과목들이 배제된 것들은 고교의 교과 학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가져갈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 이게 수능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5등급 상대평가가 가져올 변화는 이런 겁니다. 내신 영향력은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내신만 가지고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한편으로 본다면 상대평가 과목수가 증가했으니까 내신의 영향력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수능 영향력은 좀 더 강화되겠죠. 이건 학교별로 좀 달라질 겁니다. 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 영향력 감소할 게 분명합니다. 내신으로 학생 구분할 수 없다면은 그럼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겠죠. 중하위권 대학들은 상대평가 과목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없이 아마 학생들을 변별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 추가 변별 요소가 필요합니다. 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내신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에 1등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종합 전형처럼 서류를 보거나 면접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영향력은 향상되겠죠.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 중에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 내신 등급 1등급 받는 것들은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처럼 모든 과목에서 나름대로 특히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역량을 이제 정성평가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과목 선택을 잘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충실해야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권장 과목 중심으로 과목을 이수하고요. 각 과목에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 영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화 하면서 면접이 있다면 면접까지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많은 요소들이 더 추가되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는 한 가지 전형만 준비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들을 다 준비해야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과목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 교과 전형의 주요 교과 및 정성평가 반영으로 비중을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 과목 또는 권장 과목들은 관련 교과 과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과목 중심으로 교과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능 영향력 강화된다면 수능에 응시할 과목들은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고난도 수학, 미적투나 탐구, 과학 과목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 수능에서 빠졌죠. 그럼 이제 대학들이 학생들이 진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를 아마 이 과목들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진학하겠다 하는 학생들 미적투 반드시 수강하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점수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탐구에서 물학생지 기본 과목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반드시 일반 선택부터 해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 잘 하시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대비 가능 과목들 있죠. 통합사회 관련 있는 일반 선택의 사회 과목들이 있고요. 통합과학과 관련 있는 일반 선택의 과학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2학년, 3학년 때 계속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영향력, 내신 성적 변별력 약화로 수능 최저 강화하고 정시 비중이 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수능의 비중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선발 비율이 아직 미확정이고요. 정시 정성평가 및 교과 반영할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심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교과에서 학생들 구분하기 어려워짐으로 정시의 비중을 좀 더 늘릴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빨리 발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신중한 모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목 선택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위권과 중하위권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위권, 전 과목 교과 내신 1등급이 필수다. 상위 한 5, 6%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마 전 과목에서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류평가 대비한 과목 선택 및 활동, 종합전형 준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대비한 서류 진실성 확보 및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수능 미반영 주요 교과 중에서 미적2나 사회과학 일반 선택 과목들, 이전 과목들의 이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요. 원점수 잘 받는 것 중요합니다. 중하위권을 볼까요? 2에서 3등급 대 학생들. 반영 과목 수준과로 등급 구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 과목 반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 응시, 수능에 필요한 과목들 준비 철저히 하고 과목 선택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요령 및 성적 반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교과 정성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이라면은 우수한 일부 과목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사범 계열 등 일부 제외하고 수능 최저 반영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는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9등급만 생각하다가 5등급으로 제한해 보니까 일단 뭐 좀 낯설기도 합니다. 2, 3등급을 중위권으로 봐야 되느냐. 그럼 5개 그 내신 등급 중에서 2, 3이라면 중위가 맞고요. 4, 5는 그 아래쪽에 맞겠죠. 자, 다른 대학들은 아직 발표 안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2028 대입 전형 포럼을 열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힐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밑에 이제 연고대 이제 대학별로 나름대로 자기 방안들을 구상하겠죠. 자, 수능 최저, 직윤의 수능 최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고득점 N수생이 증가하고 합격생 지역 편차가 심화되고 있고 다양성이 좀 감소하는 경향들인 겁니다. 직윤의 추천을 확대해서 학교별 직윤 추천인을 3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수시 면접을 강화해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창의 융합 역량의 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학생부를 강화하겠다. 학기제 적용으로 평가 과목이 확대되고 평가 요소가 다양화됩니다. 지금 이제 한 학년 동안 배우던 과목들이 없어지고 전부 다 학기제로 이제 교과 세특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 교과 세특 반영되는 내용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는 부담들은 이제 어쨌든 학생들에게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시를 축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합격하는 학생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점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학생들이고 또 의학 계열로 이탈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정시 교과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1단계 수능 100, 2단계 교과 60, 수능 60, 교과 40. 이제 수능 이제 자격고사와 함으로써 교과의 반영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요. 교과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시키려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모든 대학의 기준이나 표준이 되진 않지만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가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과목 선택의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제안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등학교 생활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고 또 좋은 어떤 대입의 결과를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가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